네, 오늘 두 번째 시간. 근육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뼈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똑같이 목차는 4개 정도 되고요. 또 뼈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만 좀 더 우리가 습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기억에도 오래 남고. 그리고 이걸 제일 중요하죠, 이게. 이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쓸 거냐, 뼈 외운 걸. 그리고 마지막은 이 뼈 맞은 사람들, 직설, 독설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뼈 맞는 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왜 공부해야 하는가? 이건 지난 시간 거랑 겹칩니다. 한번 왜 사유 과정을 제가 이렇게 임의로 좀 해봤지만 다들 비슷할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처음에 드는 생각이 뼈 왜 공부해야 돼? 근육이 붙어있으니까 공부해야죠. 답변이죠. 그럼 근육 왜 공부해? 움직임을 근육이 만드니까 공부해야죠. 그 움직임 왜 공부해? 이렇게 결국 가다 보면 이거 하면 재밌거든요. 뭐가 재밌냐면은 트레이닝이 재밌어진다고요. 움직임 공부 왜 하냐? 트레이닝이 재밌어지거든요, 하면. 그럼 트레이닝 재밌어지면 뭐 하냐? 우리 삶이 재밌어지죠. 네. 우리 삶이 재밌어지면 뭐 하냐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냥 뭐 단순히 쾌락에 빠져서 맨날 뭐 술만 먹고 방탕한 생활만 하는 게 재밌는 삶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또 뭔가를 도전하고 성취하고 내가 이 세상에 굉장히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혹은 타인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인정해줄 때 느끼는 그런 쾌락도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재미있자고 뼈 공부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유 과정들을 공부하시면서 계속 해보세요. 결국 여기에서 다 모일 겁니다. 비교될 거예요. 단순히 기능해부학 공부, 운동기능해부학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도 다 결국 삶이 재밌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재밌게 따라와 보십시오. 뼈 이제 왜 이렇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현대 인간의 뼈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찾아보려면 우리 좀 근원으로 좀 회귀해 봐야겠죠. 당연히 이 엎드려 있는 침팬치, 그리고 이거 이제 직립보행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들이죠. 그리고 이제 직립보행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원숭이 침팬치에서부터 인간이 이제 발달해 왔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를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답을 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원숭이들은 직립이 아니죠. 완전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족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도 잘 보이죠. 팔이 훨씬 길죠. 그리고 인간에 비해 다리가 짧고 골반이 뭐 우리 인간들은 정사각형이나 옆으로 이렇게 좀 가로가 긴 직사각형이라면 이 원숭이들은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기분 탓인가? 얘네들은 좀 못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뇌도 작아요, 인간보다. 네. 지능이 낮으니까, 인간보다. 먼저 보면은, 그래서 침팬치가 목뼈가 뒤에 연결되는 연결 부위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인류화적으로 발전 단계를 거듭하다 보면은 연결 방향이 조금은 이렇게 세로로 세워지죠. 그리고 인간은 거의 완벽히 세로로 목뼈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점 고개를 이렇게 드는 거죠. 이런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목뼈랑 결국 뒤통수뼈랑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직립보행이 되면은 직립보행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가로로 돼 있던 게 점점 이렇게 세로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의 모양도 이렇게 사족 보행을 할 때는 이 부분이 길죠. 엎드려 있으니까 구부정하니까 긴 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길다가 점점 인간이 될수록 이렇게 옆으로 긴 형태. 왜냐면 우리 중심을 잡고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가로폭이 좁은 것보다는 이게 좀 넓은 게 좀 유리하겠죠. 중심 잡고 딱 쓰기에.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서 이 골반 펠비스의 형태는 이렇게 진화됐고, 그다음 피머라고 하는 허벅지 뼈인데 피머는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침팬치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현재 인간들이나 또 특징적으로 재밌는 것은 발이에요. 이 침팬치들의 발을 보면은 이 발가락인지 손가락인지 좀 헷갈리지 않나요?
나무를 잘 타고 나뭇가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발도 손처럼 사용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이 발가락이 굉장히 잘 유연하게 구부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진에서도. 근데 점점 인간화 되어 가면서 발가락이 좀 유연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굳어 있죠. 왜냐하면 지면에서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어야 되니까 조금 단단한 게 낫겠죠. 너무 힘이 없이 잘 움직여지면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화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왜라는 사유 과정을 한 번 더 거듭하면은 왜 진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도대체 침팬지에서 이런 형태로 진화한 거지? 직립보행은 왜 한 거지?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뭘 닮은 것 같나요? 이 개예요, 개. 이 뭘 닮은 것 같으세요? 이게 개 몸통. 채팅창에 써주세요. 꼭 내가 질문하면 사람들이 엄청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쓰세요. 답이 없어요. 그냥 쓰세요. 네. 뭐 느낌은 어떻습니까? 전 이거 처음 딱 보자마자 약간 좀 무섭던데요. 안 그런가요? 이 생긴 게? 이게 별명이 단단해 보인다. 그러네. 단단해 보이긴 한데. 별명이 헤이케게예요. 헤이케게. 일본에서 먹고 싶다. 개처럼 생겼다. 역시 한국 사람들 답네요. 헤이케게라고 일본의 그 단노우라 바다에 잡히는 개인데 예전에 이제 일본의 그 정권 다툼이죠. 헤이케라는 세력과 뭐 신흥 세력이 단노우라라는 지역에서 해전을 벌였어요. 그때 헤이케 세력 자체가 가문 자체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됐죠. 신흥 세력한테 잡아먹히게 되면서. 그때 헤이케 사무라이들이 그 단노우라 지역 바다에 엄청 많이 빠져 죽었대요. 그 이후에 단노우라해의 어부들이 하면 개가 당연히 잡히겠죠. 그때 개 등껍질 모양이 이렇게 그 헤이케의 사무라이 얼굴 모양을 이렇게 띄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풀어줬어요. 그냥 바다에. 그래서 방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그때로부터 100년, 200년이 지나도 계속 얘네들은 등껍질을 이렇게 생기게 태어나고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져요. 이게 진화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면 어부들이 놔주니까.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유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것을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 선택. 아무 이유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직립보행을 한 것도 특별하게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인간이 뭔가 선택받은 존재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윈의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별 이유 없고 자연이 그냥 이렇게 선택한 거고 자연의 순리다. 그래서 이렇게 헤이케게처럼 얘네들의 등껍질이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등껍질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무라이 얼굴 형태로 등껍질을 진화시킨 것을 선택한 거고요. 일반적인 등껍질 모양을 도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위도태라고도 해요. 자연 선택과 인위도태. 그러니까 인간은 침팬치나 원숭이를 보면 꼬리 있잖아요. 우리는 꼬리뼈는 있지만 꼬리는 없죠. 꼬리를 굳이 가져야 할 필요가 없죠, 인간이. 일부러 도태시킨 거예요. 우리가 직립보행으로 서게 된 이유는 자연이 그냥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인류 문명의 발전들이 우리 근골격계 이 뼈에도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 보면 뇌가 작잖아요. 우리는 뇌가 엄청 크죠. 이것의 기원이 우리가 손을 잘 사용하면서부터요.
손을 잘 사용하고 점점 고개를 들고 앞을 보고 하늘도 볼 수 있고 시야가 좀 더 넓어지니까 눈을 더 잘 활용하잖아요. 그럼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제가 시각과 움직임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눈은 보는 도구일 뿐이고요. 안구는 결국 뇌가 처리해요. 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손을 더 예민하게 사용하니까 손으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들도 뇌가 더 예민하게 처리해야 돼요.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손을 더 예민하게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뇌가 더 발전한 거예요. 지능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1대1로 침팬지랑 싸우면 인간이 지죠. 근데 10대 10으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100대 100으로 싸운다고 그러보세요. 그럼 이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완전 몰살시켜 버리겠죠. 100대 100으로 싸우면. 그렇게 우리들은 이 집단을 이루면 우리가 유리해진다는 걸 알죠. 본능적으로. 자연 선택이죠. 손을 쓰고 눈을 활용하면서 자연 선택적으로 우리의 뇌는 진화된 거예요. 그런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직립보행을 해서 발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침팬지들에 비해 종아리 근육이 훨씬 좋아요. 인간과 침팬지의 종아리를 근육을 딱딱 떼놓고 상대적인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얘네들이 당연히 더 두꺼울 수 있어요. 등치가 훨씬 크고 몸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니까. 근데 비율로 따졌을 때는 우리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더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자연이 선택하고 거기에서 발전될 건 발전되고 도태되는 건 도태되는 거예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뼈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역사적인 근원에 대해서 알아봤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 볼게요. 왜 이렇게 팔은 왜 이렇고 다리는 왜 이렇고 머리는 왜 이렇고 척추는 도대체 왜 이런 거냐, 그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 볼게요. 뼈 전체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파란색을 몸통뼈대라고 해요. 엑시얼 스켈레톤이라고 합니다. 엑시얼 스켈레톤. 스켈레톤은 뭔지 아시죠? 뼈. 그렇죠. 스켈레톤은 뼈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엑시얼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플레인 면 말고 엑시스 축 배웠죠. 엑시스. 그 엑시스가 뒤에 스켈레톤이 붙어야 돼서 영어식 표기법으로 바뀌면서 엑시얼 스켈레톤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트랜스버스 플레인이었죠. 그렇죠? 트랜스버스 플레인의 축이 버티컬 엑시스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죠. 얘도 똑같아요. 엑시얼 스켈레톤. 이럴 때 이제 따라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면 엑시얼 스켈레톤 되는 거예요. 엑시얼 스켈레톤. 빨리 따라하세요. 말로 더. 엑시얼 스켈레톤. 엑시얼 스켈레톤. 축이에요, 축. 그래서 생긴 모양 보세요. 딱 축처럼 생겼죠. 기둥입니다, 기둥. 여기에 척추 들어가고요. 세이크럼이라고 하는 청골 들어가요. 이게 딱 축으로 딱 꽂기 좋지 않아요? 그렇죠? 스컬, 이 vertebral column, 세이크럼, 그리고 흉골, 네, 스터넘, 그리고 립 케이지. 이렇게까지를 엑시얼 스켈레톤. 나머지 팔다리 뼈대라고 하거든요. 어펜디큘라 스켈레톤 똑같아요. 어펜디큘라만 외우면 돼요. 어펜디큘라가 뭐냐면 어원으로 따져 들어가면 부속의라는 뜻이에요. 부속. 그러니까 축에 달려 있다. 축에 달려 있다. 부속품이다. 액세서리, 다는 거죠. 액세서리 뭐가 있어야 달잖아요. 그래서 부속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펜디큘라 스켈레톤은 그래서 팔, 다리 이런 뼈대들을 말해요. 좀 세밀하게 하면 스케퓰라, 날개뼈죠. 지금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스케퓰라 만져보고 이게 스케퓰라구나. 스케퓰라. 얘네부터 시작해서 휴머러스. 그렇죠. 여기 팔꿈치 기준으로 위는 위팔뼈를 휴머러스라고 하고 팔꿈치 기준으로 아래팔뼈를 두 개 있죠. 엄지손에 가까이 있는 걸 레디어스, 이 새끼손가락에 가까이 있는 걸 어나. 그렇죠. 이렇게 만지세요. 지금 절 열심히 보지 말고 내 걸 만지세요. 자꾸
저를 보는 거 좋아요. 네. 나한테 관심 주는 건 굉장히 고맙지만 일단 지금 이거 만져야 돼요. 다시 스케퓰라, 스케퓰라, 위팔뼈, 휴머러스, 그다음 아래팔뼈 2개, 엄지에 가까운 데 있는 게 레디어스, 새끼에 가까운 게 있는 게 어나. 뭐 얼라로 외우든 어나로 외우든 일단은 들리는 대로 그냥 외우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세이크럼이라는 천골 있죠. 꼬리뼈 있는데 또 만져요. 꼬리뼈, 세이크럼. 저 진짜 만들고 있어요. 그 옆에 골반이 있잖아요. 이걸 일룸이라 그래요. 일룸. 그러니까 골반은 양쪽에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세이크럼이랑. 이렇게 일룸. 그다음에 그 아래 이렇게 허벅지로 내려오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허벅지가 피머예요. 피머. 허벅지 이렇게 만지면서 때리면서 피머. 이거예요. 정리하면 어펜디큘라는 축이 되는 뼈들이고, 다시 엑시얼 스켈레톤은 축이 되는 뼈들이고 어펜디큘라는 부속이 되는 뼈들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얘네들이 왜 이렇게 뭐 엑시얼 스켈레톤, 어펜디큘러 스켈레톤, 그 안에 뭐 스케퓰라는 왜 이런 모양이고 뭐 스컬은 왜 이런 모양인지 조금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먼저 머리입니다. 머리뼈 안에 뭐 있죠? 스컬이라고 하는 이 스컬. 이 안에 뭐 있어요? 네, 뇌 있죠, 뇌. 네, 맞아요, 뇌 있죠. 그러면은 이 머리뼈는 어때야 될까요? 이렇게 내가 열어도 막 이렇게 야, 내 뇌 볼래? 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돼요. 생각해보 상식적으로. 나 한번 봐볼래? 손톱 발톱 보여주지 이거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까? 뭐 좀 잘하면 깎을 거예요. 단단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전체 스컬에서도 보면은 재밌는 거는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걸 또 뼈라 그래요.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갑시다. 알아두면 좋으니까. 프론탈 본. 따라해보세요. 프론탈 본. 이마뼈예요. 네. 그리고 옆에 관자놀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템포랄이라고 해요. 그리고 템포랄 본은 뼈니까. 템포랄 본. 템포랄 본. 스케프이드 본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광대뼈 있죠. 광대뼈를 자이고매틱이라 그래요. 자이고매틱 본. 그다음에 여기 앞에 상악골, 위턱뼈. 이걸 맥시말이라고 합니다. 맥시말. 그 아래턱뼈를 맨디블.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요. 뒤통수뼈를 옥시피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리 쪽을 프리에럴 본이라고 해요. 프리에럴 본.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이거 왜 설명했냐면 단순히 영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뼈로 나눠져 있어요. 뼈로 나눠져 있다는 건 뼈랑 뼈가 지금 결합되어 있잖아요. 얘네도 관절이에요. 관절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프론탈 본하고 프리에럴 본 이 관절 열어갖고 좀 보여줄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한번 봐볼래? 그럼 얘네들은 엄청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부동관절이에요. 부동관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섬유관절과 연골관절로 나뉘어요. 여기서 말하는 섬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능해부학적 용어에서는 대부분 굉장히 단단한 그 조직을 말해요. 굉장히 단단해요. 얘네들은 깨지면 안 돼요. 벌어지거나 움직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관절이에요. 연골관절은 섬유관절보다는 조금 덜 단단해요. 약간은 움직여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우리 치골결합 같은, 혹은 뭐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시겠지만 이 스터넘이 맨유브리엄하고 바디하고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랑 나눠져 있어요. 이 흉골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걔네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약간 움직여요. 여기에는 뭐 천장관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중심선에 가까운 관절들인데 아주 약간의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연골관절이라고 하고, 이 머리뼈에 있는 관절들처럼 열리거나 움직이면 안 되는 걸 섬유관절이라고 해요. 걔네들을 총칭해서 부동관절이라고 하고. 그럼 하나는 이제 부동이 있으니까 가동, 윤활관절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이에요. 잘 움직여져야 하는 관절들. 자, 그러면 스컬은 이래요. 척추는 흔히 S자라고 하잖아요. S자 커브를 가지고 있다고. 이거 왜 S자 커브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쉽게 다가가 보십시오. 왜? 그 충격 흡수, 중력, 음, 중심을 이루는 축을 이루려. 중심을 이루는 축을 이루려. 이게 무슨 말이지? 네, 무튼 중력과 충격 흡수 둘 다 비슷하고 좋은 의견인데 좀 더 심플하게 충격 흡수라고 할게요.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속 걸으니까 지면으로부터 오는 반발력과 우리 체중으로부터 오는 관절의 압박력, 관절의 부하를 견뎌내야 돼요. 근데 이게 척추 자체가 일직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충격을 흡수하기 굉장히 불리하죠. 딱딱하고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위아래로 이렇게 누를 때 조금 더 완충작용을 하기 쉬워지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분절들을 다 쪼개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이고 충격 흡수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이 뼈랑 뼈 사이에 디스크들 그렇게 많이 넣어준 거죠. 넣어줬다기보다는 디스크가 생긴 거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좀 더 두꺼워졌겠죠. 디스크 안에 물 들어가 있잖아요. 뼈랑 뼈끼리 안 부딪히게 그 안에 물이 들어간 패드 같은 걸 이렇게 넣고 그 뼈들은 S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척주와 척추의 차이를 아시나요? 척주와 척추의 차이? 척주는 기둥주자를 써서 이 스파인 전체를 말해요. 척추는 뼈 하나예요. 하나의 레벨. 보통 레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L4, 룸바 4번. 하나.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척추 하나는 vertebrate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vertebrate. 척추 하나. 이 전체를 말할 거면 vertebra column이라는 기둥을 같이 붙여두든가 아니면 스파인이라고 하죠. 척추 하나를 얘기할 때 vertebra라고 많이 안 하고 뭐 L4, 뭐 C7, T12 이렇게 얘기를 보통 더 많이 하죠. 그 특정 위치에 있는 뼈들을 직역해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척추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이해 잘 되죠? 다음은 이 팔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은 이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 스케퓰라 자체는 제가 이제 말하면 만지세요. 직접. 저는 이제 안 만질게요. 시간이 없어서. 스케퓰라는 약간 삼각형 모양을 하는데 이게 좀 거꾸로 뒤집어진 삼각형 모양이죠. 이건 사실 제 뇌피셜인데 이게 만약에 네모나다고 하면은 팔이 움직일 때 걸려요. 마름모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삐져나온 데가 많아요. 이것도 움직이거나 뭔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걸려요. 뼈가 부딪혀요. 그러니까 위는 좀 편편하게 해주고 아래쪽은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팔도 안 걸리게 하고 움직임도 좀 자유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뭐 추측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이 좀 뾰족한 삼각형을 만듦으로써 이쪽 면적에다가 이 위팔뼈 휴머러스를 붙일 수 있죠. 만약에 원형이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잘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완만한 곡선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스케퓰라와 위팔뼈인 휴머러스의 이 부착을 보면은 스케퓰라 머리는 동그래요. 그리고 이 휴머럴 헤드라고 하는 상완골 머리가 붙는 스케퓰라의 글레노이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오목한데 휴머러스의 크기보다 훨씬 작아요.
뉴만 선생님 책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골프공 표현했어요. 그 골프 티 위에 올려놓은 골프공.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 관절이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윤활 관절 중에서 제일 자유롭죠. 그렇죠?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 다음으로 좀 이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고관절. 근데 이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피머럴 헤드, 허벅지뼈 머리가 아세타블럼, 그러니까 스캐퓰라로 따지면 이 글레노이드 오목한 부분, 펠빅 이 아세타블럼 안에 너무 꽉 들어가 있어서 어깨만큼 유연하게 움직이진 않아도 그래도 다른 관절들보다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랫팔뼈를 볼게요. 아랫팔뼈 아까 뼈 두 개라 그랬죠. 엄지에 가까운 게 레디어스, 새끼에 가까운 게 어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어나가 팔꿈치 굽힌 편을 관장하는 뼈예요. 휴머러스랑 합쳐져서. 그래서 휴머럴 어나 조인트라고 해요. 다 지금 했잖아요. 휴머러스랑 어나랑 합쳐져서 영어식 표기로 두 개 합치려고 휴머럴 어나 조인트. 조인트는 관절이니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막 길어가지고 어려워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쪽은 휴머럴 레디얼 조인트예요. 그렇죠? 여기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금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팔 돌아가죠. 손 돌아가잖아요. 이거 엄청난 기능이에요, 인간한테. 이거 없으면 마우스를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럼 옆에 달려 있어야 돼요, 마우스가. 이게 안 되면. 문 어떻게 할 거야, 집에 화장실 문. 이게 안 돌아가면 이 어깨를 돌려야 돼, 이렇게. 그럼 문이 다 이렇게 미닫이로 되겠죠. 스마트폰도 못해요. 스마트폰이 다른 형태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 레디어스가 언어를 타고 넘어와요. 지금 A 그림에서는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B 그림에서는 이 손바닥 쪽이 아니라 손 등 쪽이 보이면서 이렇게 휴머러스 다시 레디어스가 언어 위를 타고 넘어오죠. 그러니까 X자로 이렇게 꼬이게 돼요. 이렇게 X자로 꼬이게 돼요. 만져보세요. 돌려보세요. 뼈 움직이는 거 느껴져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 난 처음에 이거 딱 알고 나 너무 신기해서 소름 끼쳤는데 뼈가 X자로 움직였어? 이렇게 나만 그랬으면 어쩔 수 없고요. 다음 다리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반은 이렇게 일룸이 양쪽으로 가운데 세이크럼을 두고 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일룸에서 아세타블럼이라고 하는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골반의 오목한 부분, 아세타블럼이 femoral head, 허벅지뼈 만지세요. femoral head와 결합돼요. 그래서 이 어깨 관절이랑 비슷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지 않는 그 아래 무릎을 좀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릎은요, 이거예요. 파텔라라고 해요, 파텔라. 허벅지뼈가 이렇게 쭉 길게 내려와서 허벅지뼈는 정강이뼈랑 연결돼요. 티비아라고 하는. 이 정강이 만져보세요, 티비아. 그리고 그 위에 피머. 무릎이라고 하면 우리 딱 만지는 데는 이거예요, 파텔라. 이 조그만하게 생긴 뼈. 이 뼈 움직여요, 계속. 무릎 폈다 구부렸다 하면 움직여요. 이따가 움직이는 것도 자세히 느껴볼게요. 얘는 피머 앞에, 파텔라는 피머 앞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얘가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얘는 왜 따라서 움직이냐 하면 아래를 제가 그려놓은 지뢰 모양을 볼게요. A가 들기 편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서 들어야 돼요. A가 무게는 같아요. A와 B가. A가 들기 편할까요? B가 들기 편할까요? 뭐야, 다 음소거 했다고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채팅창에 빨리 써서 올리세요. 뭐가 들기 편해요? 뭐가 들기 쉬워요? 힘이 뭐가 덜 들어갈까요?
B. 그래서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죠. 차이가 뭐냐면 이 받침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우리는 이렇게 아래로 누르겠죠? 아래 방향으로. 우리가 힘점도 똑같다 가정했을 때 받침점과의 거리가 B가 훨씬 길어졌죠. 맞아요? 이 거리가 B가 훨씬 길어졌죠. 이 파텔라의 존재 이유가 이걸 길게 만든 거예요. B처럼. 다리를,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기 좀 편하라고 이게 있는 거예요. 파텔라가.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잠시만요. 영상 보이시죠? 오케이. 영상 안 보이지 않죠? 보이죠? 지금 요 앞에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이게 파텔라고, 이게 피머고, 이게 티비아예요. 이것은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겠죠? 그래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모션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의 길이가 길어진 거죠. 이 파텔라의 존재로. 그래서 무릎이 구부러졌다 폈다가 용이하게 잘 됩니다. 난 파텔라가 없어요. 물론 극단적인 예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펴지긴 하겠죠. 더 세게 당기면. 그만큼 더 많은 힘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파텔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언급하지 않은 티비아, 자, 티비아 옆에 이렇게 있는 이 종아리뼈, 피뷸라. 이건 옆에 이렇게 만지면 돼요. 피뷸라. 티비아 있고 피뷸라. 그러니까 아래 팔뼈도 두 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무릎 밑에도 두 개 있어요. 이 피뷸라 같은 경우에는 뭐 허벅지 뼈나 무릎 근처에서 오는 근육들이 부착 부위도 되지만 여기를 좀 이 티비아를 지지해주고 발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큰 티비아 옆에다가 피뷸라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같이 지지해주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이 티비아와 피뷸라가 이 결합되어 있는 이 막 있죠. 이것도 아까 봤던 부동관절성의 막이에요. 얘네들 잘 안 떨어져요.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발을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발은 유연하기보다는 좀 안정성이 있고 강직해야 한다 했었죠. 직립보행을 하고 지면을 계속 이렇게 박차고 걸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발의 움직임 하면은 어느 면에서 움직임이 많아요? 어느 면에서 움직임이 제일 많습니까? 우리 모션으로 해볼게요. 여기에요? 아니면 여기에요? 여기에요? 발 움직여 보세요. 어느 면에서 제일 많이 움직여지는 것 같은지. 네, 이렇게 돼요. 우리 세지탈 플레이는 이렇게도 했었죠. 프론탈 플레이는 뭐 이렇게도 했었고. 더 헷갈리면 사람이 걸을 때 어느 면으로 많이 움직입니까? 우리가 옆으로 가요?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돌면서 움직이나요? 앞뒤로, 특히 앞으로 많이 가죠. 앞으로 가는 건 세지탈 플레인에서 움직임이 많죠. 우리 세지탈 플레인의 축이 ML축이었죠. 메디얼 투 레터럴. 그러니까 프론탈 엑시스였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발목의 구조도 세지탈 플레인에 맞게 최대한 만들어져 있어요. 똑같이 이 티비아와 이 피뷸라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오목하고요. 이 발목뼈를 테일러스라고 하거든요. 고골이라는 이 테일러스 헤드는 좀 볼록한데 윗면을 이렇게 보면
이 안쪽은 좀 약간 오목하면서 바깥쪽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기 편하겠죠. 그렇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보단 이렇게 움직이기 편하겠죠. 옆으로 이렇게 프론탈 플레인에서 발목이 움직여지긴 하는데 이것을 제한하고 있는 게 복숭아뼈예요. 그것을 해부학적 용어로 메디얼 레터럴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말레오러스를 복숭아뼈라고 하거든요. 망치 모양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제한을 하고 있고 안쪽 복숭아뼈보다 바깥쪽 복숭아뼈가 더 아래에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수직 이 수평선 딱 그어놓고 보면은 레터럴 말레오러스가 더 아래에 있죠. 만져보세요. 거짓말인 것 같은지. 그래서 이 바깥쪽 레터럴 말레오러스가 메디얼 말레오러스보다 더 위에 있거나 비슷하거나 아래에 있지 않은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신기해서 나도 보여달라고. 보통 사람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발목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새끼발가락 쪽으로 움직이는 게 더 힘들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얘가 막고 있으니까. 이쪽은 이 레터럴 말레오러스보다 메디얼 말레오러스가 더 위에 있으니까 안쪽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 움직임이 훨씬 편해지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진짜? 그러면 이제 뼈는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시 조금 원론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프록시말이 근위, 몸에 가까운 쪽, 디지털이 먼 쪽이에요. 스테빌리티는 안정성이고 모빌리티는 가동성. 스테빌리티와 모빌리티는 많이 들어가서 아실 테고. 프록시말과 디지털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해부학의 방향지시 용어들입니다. 프록시말 다시 가까운 거, 디지털 먼 거. 이 문구가요, 제가 처음 이제 강사로 정식으로 데뷔했을 때 첫 강의에서 그 강좌를 요약할 때 썼던 하나의 문장이에요. Proximal Stability for Digital Mobility. 먼쪽, 원위부의 먼쪽 부위의 이동성, 가동성을 위해 근위부는 안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 쪽은 잘 움직임이 좋아야 되고 가까운 쪽은 안정적이어야 된다. 이건 뼈도 똑같이 적용돼요. 엑시얼 스켈레톤, 축이죠. 우리 축이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크게 있으면 안 되죠. 기둥이 많이 움직이나요? 기둥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기둥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이 많이 움직여줘야죠. 팽이도 열심히 굉장히 빨리 돌아가지만 사실 이 심이 되는 기둥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고 바깥쪽에서 움직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엑시얼 스켈레톤은 움직임이 적고 안정적이어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어의 안정성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코어는 안정성이. 코어의 가동성 들어보셨어요? 코어의 안정성이 이 뼈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멀리 있는 애들은 실제로 움직임이 많고 파워를 잘 내죠. 어깨가 아픈 이유가 잘 안 움직여서. 잘 안 움직여요. 팔이 안 올라가요. 고관절 아픈 이유가 이렇게 움직일 때 아파요. 맞죠? 얘네들은 잘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잘 안정성을 확보를 해줘야 하는 애들. 그래서 중요한 건 프록시말은 스테빌리티 해야 돼요. 근위는 안정성, 몸에 가까운 쪽은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멀면 멀수록 가동성이 뛰어나야 돼요. 이 뼈에서도 코어의 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게 갈비뼈 안에 보통 모든 주요 장기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갈비뼈가 구조적으로 이 립 케이지를 딱 형성하면서 막아주고 여기는 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뚫려 있는데 여기를 잘 막아주고 있는 애들이 복벽에 있는 근육들이죠. 걔네들 다 코어라 그러잖아요. 복행근 그러는 게 이걸 통째로 이렇게 쭉 막아주고 있고 제일 깊이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 코어의 안정성도 더 깊이 있는 근육이면 근육일수록 더 안정성을 많이 요구하고, 복행근보다는 외복사근이 더 바깥에 있거든요. 이렇게 층으로 쳐져 있지만 복행근이 제일 깊이 있고, 그 다음에 내복사근이 있고, 그 다음에 외복사근이 존재하는데, 복행근이 가장 안정성을 많이 담당해야 하는 근육이고, 복부 근육들 중에 외복사근은 움직임에 조금 더 많이 관장을 하고 기여를 해요. 이 원리가 똑같이 통용되는 거예요. 뼈에서도 이걸 살펴볼 수 있고, 우리 트레이닝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Proximal Stability for Digital Mobility. 그래서 이런 운동들 보세요. 덤벨 플라이 많이 하죠. 덤벨 굳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하는 운동들은 다 엑시얼 스켈레톤은 어때요?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죠. 그리고 어펜디큘러 스켈레톤을 움직이려고 하죠. 맞죠? 레그레이즈도 뭐 버드독 같은 움직임도 웬만한 거 다 그래요. 그렇죠? 필라테스는 이거를 타겟하긴 하지만 얘네들의 분절 움직임을 굉장히 천천히 하면서 강조시키죠. 얘네들도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니까, 조금씩 움직이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걸 많이 빨리 움직이라고 하지 않죠. 얘네들은 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빨리 많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허리가 아픈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도 많이 움직여야 하는 고관절이 안 움직여서 대신 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모빌리티가 허리 통증 감소에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는 것도 여기, 그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색다른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지금 이런 플라이, 뭐 아니면 레그레이즈, 데드보그, 뭐 이걸로 하죠. 레그레이즈 지금 하는데 여기에서 난이도를 올리는 거 말고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화연님이 운동하는데 무릎 펴고 다리 이렇게 막 펴고 하니까 너무 힘들대. 근데 난 이걸 주어도 시켜야겠어. 그럼 난이도 어떻게 줄일까요? 오케이, 무릎을 굽힌다. 네, 좋아요. 오. 무릎을 굽힌다. 무릎을 굽히면 난이도가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모멘텀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게 지금 모멘텀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할 모멘텀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몸으로 그것을 느껴봤고, 모멘텀이라는 개념만 배우면 이제 그러니까 즉 관절을 활용해서 특별히 외부의 뭐 무게 없이도 운동 부하를 조절시킬 수 있어요. 덤벨 플라이도 마찬가지죠. 무게가 무거우면 팔꿈치를 필 수가 없어요. 점점 구부리게 되죠. 좀 본능적으로. 그리고 난이도를 낮게 할 건 팔꿈치를 구부리면 되죠. 무게를 똑같다 가정하면. 데드버거도 마찬가지죠. 좀 쉽게 하려면 무릎 피던 걸 무릎을 구부리고 움직이죠. 이런 개념이 아까 방금 이야기 나왔던 모멘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운동 역학의 분야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듣고만 넘어갔을 거예요. 오늘 이걸 확실하게 잡아보시죠. 일단 토크라고 해요. 회전되는 힘을 토크라고 하는데, 관절은 축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토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F가 internal force예요. 내적인 힘. 그러니까 이 D는 이 축으로부터 거리예요. 이두박근이 붙어 있는 거리가 D고, 뼈의 무게, 즉 이 팔꿈치 축으로부터 뼈까지의 거리가 D1이에요. 뼈의 무게를 근육이 아니라 이 외부적인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external force라고. 그래서 IF 곱하기 D, EF 곱하기 D1, 이 무게가 같다. 그러니까 즉 팔꿈치를 이렇게 90도로 구부리고
있을 때 이 무게가 팔의 무게가 주는 힘과 이 이두박근의 이 힘이 지금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멘트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D예요. 잘 따라와야 돼요. 지금 이 D입니다. 여러분들이 레그레이즈에서 무릎을 피면 고관절을 축으로 지금 모멘트 팔이 이렇게 누워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길어져요. 근데 무릎을 구부리면 모멘트 팔이 한 반 정도로 쭉 짧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예요. 이 계산식으로 하면은 팔꿈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아래로 한 45도 정도 되어 있으면 이 팔꿈치의 모멘트 팔이 좀 줄어들어 있겠죠. 우리 덤벨 컬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90도 정도 각도에서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팔을 좀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힘이 덜 들어가요. 우리가 못 올리는 덤벨 컬이나 바벨 컬 무게도 90도 정도를 못 넘겨서 이걸 실패를 하지 아래 20, 30도에서 실패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팔이 이만큼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D1의 길이가 이만큼 된 거고, 팔이 좀 더 아래에 있다면 이 팔의 D1의 길이는 한 여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만큼 모멘트 팔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레그레이즈에서 무릎을 구부린 것처럼 그만큼 모멘트 팔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멘트 팔로 운동의 그 부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모멘트 팔은 또 어느 것과 연결이 많이 되냐면 지뢰와 많이 연결돼요. 인체 지뢰. 이 축을 기준으로 이 목 신전근과 이 머리 무게, EMA가 엑스터널 모멘텀, 그러니까 외부의 모멘텀, 그리고 IMA가 그 근육을 기준으로 하는 내부의 모멘텀. 지금 이건 일중 지뢰예요. 받침점, 즉 축을 기준으로 이 힘의 역학적 이득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외부 힘, 즉 뼈의 무게와 근육이 낼 수 있는 힘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이 에너지 효율 이득 볼 게 없어요. 근데 아래 B를 볼게요. 이중지뢰를 볼게요. 이중지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힘을 여기에서 위로 끌어당겨 쓰죠. 무게는 이쪽에 있고 이 축으로부터 이 무게까지의 거리는 짧아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이 힘을 쓰는 근육의 힘을 쓰는 모멘트 팔은 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수레를 끌고 가면서 이 안에 있는 흙을 버리기 쉬워지죠. 맞아요? 이걸 더 쉽게 비유하고 표현하면은 우리 데드리프트를 들 때 정강이에 딱 붙이라 그러죠. 맞아요? 데드리프트를 안 할게요. 무거운 물건 들 때 딱 붙어서 들지 멀리서 이렇게 못 들잖아요. 맞습니까? 가까이 붙으려고 하죠, 본능적으로. 우리 몸의 질량 중심에 가까이 붙어줘야 되니까. 이걸 가까이 붙으려고 하는 게 이 D1을 지금 줄이는 거예요. 외적인 모멘트 파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걸 외적인 모멘트 파를 늘리는 거죠. 이제 아래 3종지를 볼게요. 보통 인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축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모멘트 팔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아령까지 들고 있으니까 무게의 중심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 모멘트 팔, 내부 모멘트 팔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외부 모멘트 팔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힘을 더 많이 써야지 이걸 올릴 수 있겠죠. 맞아요? 인체는 보통 이런 3종질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에너지 효율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야 되게 되어 있어요. 이종질의 형태처럼 이렇게 힘쓰기 편하게 되어 있는 건 얘네 이 관절밖에 없어요. 발목 관절. 나머지 웬만한 거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발목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 하루에도 수천 번씩 걷고 움직이잖아요. 체중도 지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힘의 효율적인, 즉 내적인 모멘트 팔이 길게 설계가 되어야만 우리가 직립보행하고 걸을 수 있어요. 유리하게. 근데 팔이나 다리들은 다 이렇게 삼종질의 형태로 많이 되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빨리 움직여야 돼요.
같은 시간과 같은 각도로 움직일 때 S1이 더 많이 움직였어요? Z1이 더 많이 움직였어요? Z1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사지에서 멀면 멀어질수록 빨리 움직여야 돼요. 사지에서 멀면 멀수록 빨리 움직여야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편해요. 좀 비유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웰시코기들 다리 짧잖아요. 걔네들 발 엄청 열심히 움직이는데 되게 느리죠.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피머밖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파텔라도 없고 티비아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막 움직이는데 속도는 되게 느려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있는 그 물체를, 그러니까 여기 Z1까지 움직이려고 할 때 이만큼의 길이가 없으면은 여기에 있는 중심 자체가 이쪽으로 이동이 돼야 돼요. 즉 팔꿈치 아래가 없이 우리가 아래팔이 없어요. 그러면 아래팔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손만 이렇게 뻗으면 잡아올 수 있는, 뭐 이렇게 컵을 이렇게 집을 수 있는 거리가, 이 아래팔이 없으면 위팔밖에 위팔만 있다고 가정하면은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럼 이게 훨씬 더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에너지를 써서라도 사지 말단에 있는 부위들을 움직이고 컨트롤 시키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이런 삼종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요.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 보면은 손끝에서 공이 이렇게, 손가락 끝에서 공이 쫙 뿌려지죠. 그래서 이 공의 회전 속도가 초당 몇천 번이라고 그러는데 엄청 빨리 회전해요. 그런 것도 다 이런 삼종질의 형태로 인체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리해서 일단 인체는 보통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해서 그 회전하는 힘을 토크라고 하고, 이 토크의 개념에서는 이 힘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포스라고 하는 힘이 존재하고, 모멘트 팔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것은 내적인 모멘트 팔이 있고 외적인 모멘트 팔이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보통 인체에서는 이 외적인 모멘트 팔이 긴 삼종질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근육들이, 즉 근육들, 내적 모멘트 팔의 길이는 짧고 외적 모멘트 팔의 길이는 긴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해야 하는, 힘으로 따졌을 때는 좀 비효율적이나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삼종질의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 모멘트 팔을 컨트롤함으로써 운동의 부하를, 무게뿐만이 아니라 모멘트 팔을 통해서도 운동의 부하를 조절시킬 수 있다. 데드리프트로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정강이 앞에 바벨을 두죠. 그러니까 우리 질량 중심을 골반 쪽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강이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앞에 공간이 생겨요. 앞에 길이가. 근데 이거를 핵바라고 할게요. 옆으로 이렇게 잡는 거 있죠. 바벨 말고 옆에 이렇게 딱 잡는 거.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 걔가 좀 더 쉽죠. 왜냐하면 손이 정강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질량 중심 바로 아래에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들기가 훨씬 편해요. 바벨 20kg로 데드리프트 못 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캐틀벨 20kg를 쥐고 자기 질량 중심 아래, 골반 아래 두고 들어 올리라 그러면 들어 올려져요. 이게 바로 모멘트 팔을 활용한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이미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오늘 것을 이해하고 복습하고 현장에서 다시 이것을 활용해서, 아, 이게 모멘트 팔을 활용하는구나를 깨우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뼈 맞은 사람들이 뭐냐면 통증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보통 관절들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했었죠. 그 관절들 안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겨 있냐면 뼈랑 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보호하려고. 뼈 단단하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부딪히면 아프니까 이것을 보호하려고 관절 안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연골이 있죠? 알티큘러 카틸레이지라는 연골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연골을 바로 둘러싸고 있는 게 조인트 캡슐,
이건 많이 들어봤죠. 관절낭이라고 하는 관절 주머니. 관절 주머니가 있어요. 이 관절 주머니 안쪽에는 시노비얼 플루이드라는 윤활액, 이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윤활액이 이 관절 주머니 안쪽에 있는 윤활막, 시노비얼 멤브레인이라는 이 윤활막에서 나와요. 다시 조인트 캡슐로 관절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윤활막, 시노비얼 멤브레인이 있는데 시노비얼 멤브레인의 안쪽 층에서 윤활액, 시노비얼 플루이드가 분비가 돼요. 이 시노비얼 플루이드는 연골, 그리고 관절 주머니, 얘네들의 영양을 공급해줘요. 그리고 관절 주머니 바깥쪽은 그 인대랑 비슷해요. 인대랑 그 성질이 비슷하게 돼요. 관절 주머니 바깥쪽에 뼈랑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존재해요. 그래서 관절 주머니 바깥쪽은 인대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대랑 관절 주머니랑 이렇게 같이 섞여 있고 관절 주머니 바깥쪽 층은 인대랑 비슷하고 안쪽 층은 윤활막이랑 좀 비슷한 성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윤활막 안에서는 윤활액이 나오고 뼈랑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서 연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지금 설명드렸던 연골 그리고 뭐 관절 주머니, 인대 얘네들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에요. 그쵸? 흰색이죠. 근육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근육은 다쳐도 회복이 빨라요. 피가 돌거든요. 연골이나 관절 주머니, 인대들 다치면 오래 가요. 그리고 완벽히 회복이 안 돼요. 피가 안 돌아요. 영양 공급을 그만큼 덜 받아요. 그래서 연골이 다치면 그것을 왜 병원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이거 많이 없어졌다, 많이 닳았다. 쓸 만큼 쓰고 나중에 별로 없어지면 그냥 긁어서 떼내고 인공관절을 넣자. 그게 이 얘기예요. 얘네들은 소모성이에요. 다시 재생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 운동을 하면은 이 관절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또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절 주머니 안쪽은 윤활막이랑 비슷해지려고 하고 바깥쪽은 인대랑 비슷해지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층을 두고 있긴 하나 결국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근육도 윤활막의 역할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대신 의식적인 조절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내가 무릎을 좀 천천히 펴야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느 정도 관절을 안정적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데 무의식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움직임에서 갑자기 확 움직이려고 하면 뼈랑 뼈를 붙잡고 있는 관절 주머니나 인대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되고 연골들이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통증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도 근육이 있으면 조금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척추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디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연골이 빠져나가서 없는 거예요. 그렇죠? C4랑 이 5 레벨에 디스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뼈랑 뼈끼리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서 여기 뾰족 튀어나와 있는 데를 이 언시네이트 이 언시네이트 갈고리 돌기 관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이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여기처럼 디스크로 층이 딱 높아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딪혀서 뼈가 엉성하게 이렇게 자라 있죠. 그러면서 옆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으면서 이 신경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줬는데 이 신경이 막히면서 저림 증상이 생기는 거고 뼈에도 통각을 느끼는 감각기가 있어요. 연골, 인대 얘네들 다 있어요. 그 감각기들이. 그러니까 찢어지고 조금만 손상당해도 아픈 거예요. 뼈에도 있어요. 근데 뼈는 또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별명으로 변태예요. 막 만지면 막 좋아해. 지들끼리 막 생성해내. 애기 낳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이런 뼈들을 또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지금 구멍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또 안 만져주고 즉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뼈의 그 단단한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적당히 충격을 가해줘야 돼요. 너무 많거나 너무 세도 안 돼,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뼈가 엉성하게 자라면서 이렇게 통증이 생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왜 무릎에서 소리 나잖아요. 소리 나는 사람들 많죠. 무릎에서 이렇게 딱딱딱딱 소리 나는 게 아까 강의 그 뼈 왜 이렇게 생겼나 하는 챕터에서 무릎뼈가 제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죠. 무릎뼈가 실제로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데요. 무릎이 거의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라면은 이렇게 피머의 접촉 면적, 피머와 파텔라의 접촉 면적이 감소되면서 무릎뼈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땅에 발을 둬야 돼요. 땅에 발을 두시고 다리에 힘을 빼고 이 무릎뼈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그럼 무릎뼈 움직입니다. 힘을 주면 안 돼요. 힘을 주면 근육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여지고 힘 빼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무릎뼈 좌우로 움직여져요. 움직여지나요? 움직여질 거예요. 안 움직여지면 내가 다리 힘 주고 있는 거예요. 힘 빼고 이렇게 있으면은 다리만 어디다 이렇게 올려놓을 때만 있으면 돼요. 무릎 펴지고. 이렇게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로도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움직여지는 느낌 날 겁니다. 이렇게 무릎뼈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 피머를 두고 파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경로를 조금씩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가 이탈되는 것들이 딱딱딱딱 맞으면서 소리가 나지는 거예요. 뼈랑 뼈끼리 부딪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보셨던 이런 윤활관절의 조직들에서 소리가 나는 걸 수도 있어요.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원인은 이거예요. 무릎뼈가 제대로 된 경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씩 이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뼈 근처에 이렇게 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거든요. 얘네들이 대표적인 대퇴사두근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보통 골반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피머, 허벅지뼈 만지세요? 만져야 돼요. 허벅지뼈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이 파텔라를 지나서 티비아, 정강이 뼈에까지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뭔가 밸런스가 깨지면 당연히 피머나 티비아의 정렬이 이렇게 이탈되고 움직여지면서 파텔라가 제대로 된 경로를 유지하기 힘들겠죠. 아니면 발에서 뭔가 불안정하면 티비아가 당연히 움직이겠죠.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피머도 흔들리게 되면서 무릎뼈도 어때요? 똑같아요. 원인이 너무 많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이유와 원인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너무 짙습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건 보통 이 파텔라와 피머와 연결되어 있는 관절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요. 십자인대나 뭐 무릎 연골이 손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머와 티비아가 결합되어 있는 관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이렇게 다치거나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런 인대들, 연골들의 손상도가 높을 것이며 그 사람들이 이 파텔라의 경로를 잘 따라서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좀 그 움직임이 떨어지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경로를 이탈하면 안 되는구나. 올바른 위치에서 올바로 움직여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고관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관절에서도 뚝뚝뚝 소리 나는 사람들 혹은 고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들 얘네들도 고관절이 지금 이렇게 잘 움직이는 자기네들의 경로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고 뭔가 안 맞아서 지금 이 B 그림처럼 위로 앞쪽으로 이동될 때 찝히는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뚝뚝 계속 소리가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관절들 우리가 근골격계 통증들 우리가 말하는 통증들은
관절 기준으로 봤을 때 관절들이 제 위치에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관절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심화를 가져야 돼요. 이것을 joint centration이라고 합니다. 센터, 가운데, centration. 그래서 관절 중심화라고 해요. 모든 통증의 기본 원리,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원리는 joint centration이에요. 관절 중심화입니다. 관절이 이렇게 빙판길에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만 잘 움직여주면, 축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잘 움직여주기만 하면,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아까 들었던 말 생각나죠? 맞죠? 축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잘 움직여주기만 하면, 관절 중심화만 잘 이루어지면 통증들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뼈 이야기 어떠셨습니까?